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 수업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전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생태계와 상호작용 요 5단원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하고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해서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이 생물적 요인, 생물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은 여러 가지 개체, 이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 이 개체군이 모인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의 개체군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네, 생물적 요인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죠. 생물과 생물 사이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그래서 생물적 요인에는 우리가 역할로 생산자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자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생산하는 애들이 생산자였죠. 소비자는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거를 소비하는, 유기물을 섭취하는 애들이 소비자였고, 그리고 분해자는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의 형태로 환경에 보내는, 이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애들이 분해자였어요. 생산자에는 식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죠. 그죠?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이나 공기나 온도나 토양이나 물, 이런 5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생물에 영향을 주면 작용, 그리고 생물이 이러한 요인들을 바꾸면 반작용,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비생물적 요인, 빛, 그리고 온도, 토양, 물,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공기, 이런 것들, 이것들이 각각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또 생물이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건데, 먼저 빛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과 빛을 비추는 시간, 즉 일조 시간, 이것들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서 빛이 센 곳에서 사는 식물이 있고, 빛이 약한 곳에 사는 식물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빛을 많이 받는 곳에서 적응된 애들, 그래서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양지식물은 모두 높았죠. 음지식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낮았습니다. 보상점이 뭐였어요? 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광합성을 해야 호흡량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양지식물의 특징이었고,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적기 때문에 빛을 광합성을 조금만 하더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광포화점은 뭐예요?
최대의 강화성을 할 수 있는 빛이 세기였어요. 그러니까 빛이 센 곳에서는 그만큼 많은 강화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포화점이 높고 음지식물은 광포화점이 낮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잎의 두께나 이제 넓이를 보면 잎의 두께는 양지식물 어때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두께가 두껍고 음지식물은 반대로 얇았죠. 넓이는 반대로 양지식물은 넓이가 좁고 음지식물은 넓이가 넓었었어요. 이제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적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잎의 넓이가 넓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파장은 우리가 색깔이었죠. 가시광선에서 빨주, 노초, 파남, 보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 파장별로 어떤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응이 된 형태였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홍조류와 녹조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홍조류 같은 건 빨간 빛을 띠는 조류. 얘네들은 청색광을 주로 흡수하기 때문에 빨간 빛을 띠었고 녹조류는 어때요? 초록색. 얘네들은 거꾸로 빨간색. 우리가 적색광이라고 그러죠.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색광을 주로 흡수하는 홍조류는 이 청색광이 수면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홍조류는 깊은 곳에 분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적색광은 에너지가 적어서 조금만밖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만 녹조류가 살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장에 의해서 적응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조 시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낮과 밤의 길인데 이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식물이 개화, 꽃을 피는 그런 시기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장일 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피는 식물이었죠. 그러니까 얘들은 낮이 밤보다 길 때 얘들이 장일 식물이 꽃을 피웁니다. 낮이 길어지니까 언제겠어요? 네, 초여름이나 봄이나 초여름에 피는 꽃들이 장일 식물에 해당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분꽃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일 식물이었습니다. 단일 식물은 말 그대로 낮이 짧을 때 피는 식물, 즉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있을 때 밤이 더 길 때 그죠? 피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밤이 길어지는 계절, 가을이겠죠, 그죠? 가을에 피는 꽃들인데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빛의 색이나 빛의 파장이나 빛의 일조 시간이나 각각에 맞게 식물들이 또는 조류가 적응을 한 형태죠. 그래서 요 사례들은 모두 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사례이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죠? 자, 온도의 사례를 볼게요. 온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를 볼 수가 있죠.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 사는 애들, 북극여우는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여우는 말단부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크기는 작아요. 북극여우는 반대죠. 말단부가 작고 크기는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열을 잘 뺏길 수 있는데 열을 뺏길 수 있는 부분인 말단부, 귀와 같은 부분이 짧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크기를 키워서 열을 많이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도에 의한 적응 현상이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토양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지렁이나 두더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비옥해지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생물이 활동을 해서 환경을 바꾼 사례이기 때문에 무엇에 해당하겠다? 그렇죠. 바로 반작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물은 우리가 물이 많은 환경이냐 적응 환경이냐에 따라서 적응된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은 환경, 우리가 이제 수중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물이 적은 환경, 건조한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각각에 알맞게 적응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자, 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조한 곳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하고 수중에선 거의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겠어?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잘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수중은 반대가 되겠고, 그리고 또 건조한 지역은 물을 한번 흡수한 다음에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장하는 조직, 그리고 저수 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반면에 수중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저장하기보다는 물은 주변에 너무 많아. 대신에 그 공기가 잘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건조하냐 물이 많으냐 결국 이 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를 보게 되면, 자, 공기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 같은 경우 산소가 희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적혈구수가 증가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운반하는 이러한 적응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적응한 사례이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하겠다. 이해의 다른 예시들도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라는 것은 개체군, 군집, 생태계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개체군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체군의 이제 특성을 볼 건데요. 개체군의 특성은 우리가 생장곡선을 볼 거고, 그리고 생존곡선을 볼 거고, 연령 분포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개체군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개체군의 특성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생장곡선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장곡선을 배웠죠. 첫 번째는 시간 지날수록 계속 증가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지수와 함수의 형태를 띠는 이론적 생장곡선이 있었고요. 이건 이론이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생장곡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였지만, 이제 실제 생장곡선은 어떠냐? 이런 S자 모양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생장곡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이 차이를 가지게 되는 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환경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그죠? 이 환경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군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먹이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죠? 사는 공간은 마찬가지로 좁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포식자로부터 눈에 띌 위험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나 어떤 배설물 이런 것들은 또 많아지기 때문에 더러워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지면 질병도 훨씬 더 잘 퍼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저항이 되죠. 또 먹이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싸우는 경쟁도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저항에 해당하게 된다. 환경 저항은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 저항이기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은 이론적 생장 곡선과 다르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생장을 멈추게 되는 지점이 오게 돼요. 이랬을 때의 이 최대 크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르죠. 환경 수용력이란 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수용력일 때는 더 이상 생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장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인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 이 기울기 자체가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 T1이라고 하면 이 T1에서의 기울기 자체가 이 시기에 생장 속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적 생장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실제 생장 곡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생장 곡선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 생장 속도가 빵이 되는 지점까지 오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이제 생장 곡선이었고 생존 곡선은 뭐였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부터 1형, 2형, 3형에 해당해요. 이거는 어땠어요? 얘들은 동일한 연령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만큼 죽어나가느냐 이걸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 연령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생존한 개체 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죽어나가서 어느 시점에 돼서는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뭐 100년 후엔 모두 다 죽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얼만큼 죽어나가느냐. 결국에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 거였어요? 사망률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사망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형, 2형, 3형의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1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낮죠. 그죠? 기울기가 작아요. 뒤로 갈수록 사망률이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는 많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였어요? 거대 포유류들, 인간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손의 수는 적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걔들을 아껴서 키우기 때문에 초기 사망률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반면에 3형은 어류, 굴이나 아니면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어때요?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기에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 자손을 많이 낳고 봅니다. 대신에 초기에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대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제 조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은 이제 아니면 히드라 이런 것들도 있었죠.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어떻다?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체군냐에 따라서 이 생존 곡선에도 차이를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령 분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네, 발전형이 있었고 안정형이 있었고 쇠퇴형이 있었죠. 그래서 발전형은 말 그대로 얘들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게 지금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어린애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 수는 증가하는 이러한 유형이었어요. 안정형은 이렇게 종 모양이었죠. 그래서 어린애들과 중간층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개체 수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쇠퇴형은 이렇게 생겼었죠. 어린애들은 적은데 가운데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의 개체 수가 어떻게 변할지 이걸 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령 분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는 건 이 개체군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봤었는데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이 있었죠. 단기적 변동은 대표적으로 봤던 게 돌말의 변동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었어요. 그죠? 계절에 따라서 이 개체군의 크기가 달라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수온이나 빛의 색이나 아니면 얘들이 먹는 영양, 염류의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런 변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 변동은 거의 10년 단위로 일어나는 장기 변동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눈신 토끼와 스라손이었죠.
얘들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포식과 피식 서로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논시토가 증가하면 먹이가 증가하니까 스라소니가 증가하고 다시 그러니까 논시토가 감소하고 스라소니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변동을 보였었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로 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체군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개체군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같은 종끼리, 예를 들면 인간이면 인간, 닭이면 닭, 양이면 양 이렇게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개의 상호작용 유형을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텃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위제가 있었죠. 그리고 리더제가 있었고 사회생활, 가족생활이 있었습니다. 5가지 유형 기억나죠? 그래서 요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다. 텃세는 말 그대로 개체군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어가 있었죠? 은어는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오면 서로 싸움을 해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력권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순위제가 있었죠? 순위제는 뭐였어요? 예로 닭이 모이를 두고 이제 싸우는 거죠. 모이를 먹는 순서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싸워서 이긴 애들부터 순서대로 모이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자, 리더제는 대표적으로 기러기가 있었어요. 이 기러기가 제일 앞에 리더 기러기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 나서는 걸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회생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 개미나 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이런 식으로 각각 역할이 있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었고요. 가족생활은 혈연 관계인 애들끼리 모여 사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자와 같은 애들이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몰려다니는 애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서 개체군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체군을 다 얘기를 해봤고 이런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구성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군집이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군집들이 있는지 구조와 종류를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이 군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집의 구성을 이제 볼 건데 어떤 종들이 있느냐? 우리가 크게 4가지 유형을 봤어요. 첫 번째는 우점종이 있었고 희소종이 있었고 지표종이 있었고 핵심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떤 걸 의미했느냐? 우점종 말 그대로 제일 개체 수가 제일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향력도 제일 큰 애들이 우점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우점종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희소종은 그 군집에서 가장 개체 수가 적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표종은 그 군집 안에서 아주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핵심종은 개체 수는 적더라도 영향력은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종들이 핵심종이다 했었어요. 그죠? 해달 같은 경우 핵심종에 해당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성 각각의 용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들이 모여서 이제 군집을 구성하는데 이 군집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냐면 먹이 사슬이나 또는 먹이 그물을 통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생태적 지위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가 있고 공간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들마다 그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들마다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각각 그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체적 지위가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네, 그 먹이나 공간을 두고 싸움, 즉 경쟁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각각의 지위가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조금 이따도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식물 군집을 보게 되면 이 식물 군집의 층상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식물 종들이 어울려서 식물 군집을 이루는데 얘네들은 키에 따라서 층별로 조금 구조가 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층별로 어떤 애들이 있었냐 이제 보게 되면 먼저 교목층이 있었고 아교목층 그리고 관목층 그리고 초본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태층, 지중층까지 이렇게 6개의 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키에 따라서 위로 갈수록 키가 큰 애들, 그래서 위로 갈수록 빛이 많은 곳, 아래로 갈수록 빛이 적은 곳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교목층부터 초본층까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광합성층이라고 했었고요. 요 아래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었죠. 그죠? 선태층은 낙엽이나 이끼가 많이 있는 층이었고 지중층은 땅 속이기 때문에 지렁이나 두더지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 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광합성을 할 때 밑으로 갈수록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특성, 음지식물의 특성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는 거.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초본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초본 군집을 볼 수 있는데 이 초본 군집 안에서 우점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방영구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이 초본 군집의 우점종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바로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구해서 그죠? 각각의 종마다 상대값,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다 더하면 이걸 우리가 중요치라고 했었습니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표현이 되고 이 퍼센트를 다 합친 중요치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상대 밀도는 결과적으로 전체 그 모든 종의 수, 예를 들어서 A종, B종, C종이 있다고 하면 A종, B종, C종의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A의 상대 밀도면 A의 숫자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밀도가 나왔습니다. 상대 빈도는 얼마나 자주 출현하느냐기 때문에 출현하는 방영구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몇 칸이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A가 출현하는 칸, B가 출현하는 칸, C가 출현하는 칸의 수를 모두 다 센 다음에 이 중에서 A가 출현하는 칸의 수를 세서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빈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피도는 얼마만큼 넓은 영역을 차지하느냐 이 영역, 면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면적을 직접 재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계급을 나눈다고 했어요. 1부터 5까지. 그래서 이 피도의 계급을 보는 거죠. 그래서 A의 피도 계급, B의 피도 계급, C의 피도 계급을 다 더한 다음에 A의 피도 계급을 나눠준 것.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 게 상대 피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중요치가 나오게 되고 그럼 A의 중요치 구하고 B의 중요치 구하고 C의 중요치를 구해서 이 중에서 중요치가 제일 높은 것이 우점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이었다. 자, 그러면 군집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좀 쓸 데가 없네. 자,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군집의 종류. 군집의 종류는 우리가 이것이 육상이냐 수생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땅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 물에 사는 거는 몇 개 없었죠?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사는 군집들이 이제 수생 군집이었고요. 육상 군집은 이제 우리가 강수량에 따라서 강수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강수량이 높으면 이제 우리가 숲을 형성하게 되죠. 우림, 열대 우림 같은 숲. 그리고 강수량이 좀 낮아지면 나무가 아니라 풀이 자라는 초원이 되죠. 이거보다 더 강수량이 낮으면 뭐예요? 사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숲이라고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높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열대 우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이제 온대인데, 온대에는 보통은 화렵수들, 잎이 넓은 나무들이 살게 되죠. 온대 화렵수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우면 이제 한대가 되죠. 한대는 이제 보통 잎이 뾰족한 침엽수가 생긴다고 했어요. 한대, 침엽수림, 타이가가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죠? 숲이 이렇게 되겠고, 자, 초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대 초원이 뭐였어요? 사바나였죠. 그죠? 열대 초원이 있고 온대 초원이 있었습니다. 자, 사막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열대 사막, 그리고 온대 사막, 한대 사막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한대 사막이 바로 툰드라였죠. 그래서 이끼 같은 것들만 주로 피는 툰드라가 이제 한대 사막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집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에 사느냐, 바다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나누면 군집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바로 군집의 천이입니다. 이러한 군집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1차 천이는 아이의 생물이 없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요거를 우리가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성천이는 이제 물이 없는 곳, 아예 육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이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생물이 바로 지으류라고 했었어요. 지으류. 이 지으류는 가장 먼저 도착한다 해서 개척자 생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과 무엇에, 바로 조류와 균류, 곰팡이, 이것의 공생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토양이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끼가 자라게 되고, 그 위에 풀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나무가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목, 가장 키가 작은 관목림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초본류라고 쓰지 말고 초원이라고 쓸게요. 이제 풀이 줄을 이루는 초원, 그다음 관목림, 그다음에 양수림. 키가 큰 나무인데 이제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양지식물인 양수림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수림과 음수림이 합쳐진 호남림, 그 이후에 음수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건성천이 과정이었고, 건성천이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습성과 2차도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토양의 깊이는 점점점 깊어지겠죠. 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때문에.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의 세기는,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약해질 거예요. 왜? 식물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습성천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땅이 아니라 이제 호수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양이 없는 빈 영양호였다가 점차 여기에 이제 땅에, 이제 토양에 있는 여러 성분들, 영양분들이 이제 호수에 채워져서 부영양호가 되고, 이 부영양호가 점점 이제 토양이 더 차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습성천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이제 땅이 아니라 처음에는 군집을 이루고 있다가, 식물 군집을 이미 이루고 있다가, 이 식물 군집이 산사태나 산불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2차 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토양이 있다 없다? 토양이 있죠. 토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식물 군집 2차 천이는 초본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자, 건성 천이는 여기 보면 지으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습성 천이는 이제 초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 2차 천이의 시작은 바로 초원이다라는 거. 그리고부터 똑같이 천이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천이는 처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되는 거지만 얘는 이미 이루어진 식물 군집이 파괴되어서 여기에는 영양분이 고스란히 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천이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천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 안에서 여러 개체군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서로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있었고, 분서가 있었고, 편리공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리공생, 기생, 포식, 피식,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상호작용을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같은 경우는 둘 다에게 해를 입는 상호작용이었죠. 자,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였어요? 네, 생태적 지위가 겹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심하게 되면 한 종이 없어져 버리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경쟁이 심했을 때 한 종은 살아남지만 결국 한 종은 멸종돼 버리고 마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생태적 지위를 분화시키는 분서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경쟁 베타 원리는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각각의 지위를 나눠서 먹는 먹이나 공간을 조금씩 달리해서 경쟁을 피함으로써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서예요. 그죠? 그래서 분서의 예시로는 바로 솔새가 나무에서 사는 지역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분서가 있었습니다. 자, 편리공생은 뭐였냐면 한쪽은 플러스가 되지만 한쪽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되는 관계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빨판상어와 거북이였는데, 이 거북이의 등이나 배에 빨판상어가 붙어서 바닷속을 이동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거북이의 입장에서는 해도 이득도 없지만 빨판상어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편리공생이다. 자, 상리공생 같은 경우는 둘 다에게 이로운 상호작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우류 같은 경우도 조류와 균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류는 이제 광합성을 해서 먹이를 주고 균류는 사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좀 이따 나온 질소순환에서도 뭐 뿌리옥 박테리아와 식물 같은 경우 얘는 질소를 주고 얘는 사는 공간을 주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생의 경우에는 한쪽은 득을 보지만 한쪽은 해를 입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득을 보는 이제 경우를 우리가 기생자라고 했었고, 해를 보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숙주라고 했었죠. 숙주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서 그 숙주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 먹는 것이 바로 기생이었다. 자, 포식과 피식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관계죠. 그래서 플러스인 관계가 바로 포식자, 잡아먹는 동물이었고, 피식자, 잡아먹히는 동물이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손해냐 이득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고 이제 생태계로 들어와서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먼저 이 생태계에서의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뭐예요? 태양이죠. 그죠? 태양의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죠. 그죠? 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생산자가
이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무엇의 형태로? 네,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유기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이거를 잡아먹는 애들이 바로 소비자였죠. 그죠? 이 소비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100% 다음 단계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얘네들이 어때요? 중간중간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일부를 방출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100%다 먹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거 뺀 나머지만이 어때요?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도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사체 배설물로 빠져나간 나머지가 2차로 가게 된다고 했었고 2차도 열 에너지 빠져나가고 사체 배설물이 된 나머지가 3차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얘도 3차도 열 에너지 빠져나가고 결국 사체 배설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달되는 에너지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생태 피라미드를 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 양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체 및 배설물은 누가? 분해자가 분해를 해서 결국에 열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순환하지 않고 한 곳에서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결국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 있다가 마지막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태 피라미드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란 하위 영양 단계의 에너지에서 현재 에너지 양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 그래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현재 에너지 양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식물 군집에서 이제 에너지를 보게 되면 결국 생산자죠.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총 생산량이 있었어요. 이건 광합성을 통해서 총 생산한 양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식물이 호흡을 해서 쓰는 양이 있죠. 이게 호흡량이 되겠고 그거 이제 남는 양이 바로 순생산량이 됩니다. 그럼 이 순생산량은 결국에 모두가 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아먹히는 양이 따로 있고 그리고 말라 죽는 고사량이 있고 그 나머지만이 순수하게 이 식물이 생장하는 생장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바로 피식량이 이제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양이잖아요. 이것만이 이제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식물 군집에서의 에너지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어떻게 순환되느냐를 얘기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물질이라는 것은 무기물의 형태와 유기물의 형태가 계속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건 결국에 생산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였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유기물이 무기물로 다시 돌아오는 건 분해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제 이게 물질이 두 종류를 봤었어요. 탄소 순환을 봤었고 질소 순환을 봤었어요.
먼저 탄소부터 보게 되면 탄소는 무기물 형태인 CO2, 그죠? CO2가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생산자에게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유기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생산자는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하면서 다시 CO2를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기물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호흡을 통해서 다시 CO2를 내뱉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체가 되고 또는 이제 배설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유기물 형태의 탄소, 이것이 바로 두 군데로 가게 되는데요. 썩게 되면 바로 이 분해자를 통해서 썩게 돼요. 이 분해자가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CO2 형태로 돌려 보내는 것이고요. 분해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게 무엇이 되냐면 화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꺼내서 연소를 하게 되면 다시 CO2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을 보게 되게 되면 질소도 마찬가지로 무기물의 형태는 N2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생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무기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NH4 플러스 또는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NH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요 NH4 플러스가 되는 건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었죠, 그죠? 그리고 NO3 마이너스는 번개의 전기 방전으로 인해서 NO3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이 NH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산화 작용이라고 했었고, 요걸 하는 애들이 질산화 세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NO3 마이너스를 식물이 흡수하고 또는 NH4를 바로 흡수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이 식물은 어떻게 하는가요? 질소 동화 과정을 거쳐서 이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를 단백질로 바꾼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유기물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먹게 되고, 동물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해자가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분해자가 어떻게 다시 NO3 마이너스 형태로 분해를 하게 NH4 플러스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과정은 이렇게 순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 질소가 고정됐던 게 다시 또 질소 기체 형태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NO3 마이너스를 N2로 바꿔주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질산화 작용이고, 이걸 하는 세균들이 바로 탈질산화 세균이었죠, 그죠?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 탈질산화 세균, 질산화 세균의 역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요 안에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요. 또 식물이 있고 분해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또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탄소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지만 질소는 좀 복잡하다는 점, 하나씩 체크를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생물 다양성으로 왔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세 가지 범주로 보죠.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 다양한 환경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들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죠?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애들끼리 하나의 종을 형성하게 되면 환경이 갑자기 변했을 때 모두 다 말살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종 다양성은 우리가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종 풍부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 균등도가 있어요. 종 풍부도는 말 그대로 종의 숫자, 얼마나 다양한 숫자가 있느냐고요. 종 균등도는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라는 지역과 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똑같이 A, B, C, D 네 가지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종 풍부도는 같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여기는 다 똑같이 A종 10개, B종 10개, C종 10개, D종 10개인데 얘는 A종만 35개, 뭐 2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종 풍부도는 같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균일성이 좀 떨어지죠. 얘네들이 고르게 예쁘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은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자, 환경이 다양하면 거기에 서식하는 종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하나의 종이라도 다양한 애들이 존재하는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가치를 따져보면 생태계 자체에서도 중요하죠. 왜? 이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사슬이 복잡하기 때문에 멸종이 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로부터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얻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같은 자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개입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이 위기를 맞고 있죠. 또는 감소되는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서식지 파괴나 단편화가 있었고, 그리고 불법 포획이나 남획,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남획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마지막으로 외래 생물 침입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중에 단편화라는 것은 뭐였어요? 여기 이 하나의 서식지에 도로 같은 게 깔리면서 이것들이 서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종 중앙에 사는 종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훨씬 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생태 통로나 터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 서식지 단편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인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이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래퍼 같기도 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모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살을 좀 붙여가면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생태계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쌍방향 시간에도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